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실습학생 감염관리 교육 표준주의 두 번째 시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한 주사 실무, 환경관리, 세탁물과 의료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감염관리실에서 일하고 있는 최지연입니다. 오늘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성취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안전한 주사 실무 부분에서는 안전한 주사 사용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환경, 세탁물, 의료 폐기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청소와 소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탁물 관리 방법 역시 의료기관에서 올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의료 폐기물 관리 방법 역시 올바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번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래의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전한 주사 실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약은 우리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죠. 특히 간호사들은 주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업무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예방이나 치료뿐만이 아니라 진단 목적으로도 주사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빈번한 사용 그리고 침습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감염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안전한 주사 사용의 목적을 아래에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또 주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진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피할 수 있는 위험에서 의료진을 안전하게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역사회에 위험한 폐기물을 초래하지 않는 것. 이렇게 3가지를 중요한 안전주사 사용의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주사 실무는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 지침 중에서 표준주의의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실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몇 해 전에 이 주사기 사용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 기억을 하실 텐데요. C형 간염 문제도 있었고 신생아 중환자실의 아기들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때 모두 연관되었던 것들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던가 수액을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갈 때 일회용 주사기를 사갖고 가서 이 주사기로 놔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국민의 불안도가 높았고 의료기관에서도 우리는 이러하게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광고를 할 정도였고요. 특히 보건복지부, 정부기관에서는 신고해달라는 이야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호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점이 바로 안전한 주사 실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안전한 주사 실무는 법령으로도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의료법에서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법령으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했던 입원실, 그 옷, 침구, 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해서 사용해라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서 손위생에 대해서 교육을 해라. 이거는 안전한 주사 실무에 대한 어떤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무균술 준수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법은 기기를 사용하는 거죠. 이 의료기기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3, 4, 5번인데요. 아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나 기본적인 기본 간호 실무인데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잘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안 지켰을 때 문제가 되면 문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히 3, 4, 5번에 포장이 개본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바로 폐기해라. 그리고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기는 지체 없이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재워놓고 하루 전, 그다음 한 듀티 전
다음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다 미리 재놓고 사용하지 말고 사용하기 직전에 뽑아서 주사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주사제는 즉시 사용을 하라는 얘기고, 일회용 의료기기는 무엇보다도 한 번 사용한 후에는 절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주사실무 권고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무균술을 준수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무균술은 우리가 무균적인 영역을 계속 그것을 지켜주고 유지해주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특히나 주사제를 준비하고 투여하는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준수해야 하며 손위생을 비롯한 모든 무균술이 지켜져야 하는데요. 특히 손위생은 주사약품을 준비하기 전, 또 수액, 바이알, 기구 등을 취급하기 전, 주사를 놓기 직전까지도 시행이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무균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사제를 보통 이제 저장하기도 하고 혼합을 하기도 하고 믹스해서 뽑기도 하고 이런 준비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곳의 청결 유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모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집단으로 사망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 주사 준비 그러한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이곳에 물이 많이 튀었었고요. 그 다음에 약제도 무균적으로 보관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폐기를 언제 해야 되느냐입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알뜰하고 뭔가를 아끼는데요. 적어도 주사에 관해서는 절대로 아끼는 마음을 발휘하셔는 안 되고요. 이런 주사기기나 아니면은 주사용품이나 또는 수액이 멸균 상태가 아닌 것 같다 의심되는 그러한 상태, 예를 들면 주사기 봉지가 이제 이렇게 표장이 뜯어져 있거나 물에 젖어 있거나 변색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주사기가 포장이 벗겨져 있는데 이게 언제 개봉했는지 모르는 주사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차없이 폐기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약제로 많이 사용하는 앰플과 바이알을 주사기로 약물을 축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본간호에서 배우셨겠지만 앰플이 절단될 부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이알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고구막에 있는 부분을 알코올 솜으로 충분히 소독을 한 후에 주사 바늘을 삽입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앰플이 절단된 부위라 그러면 보통 이 부분에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동그랗게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방향을 반드시 소독제로 소독을 하시고 절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혈관에 말초혈관이든 중심정맥관이든 이렇게 수액 투입을 위해서 어떤 침습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사를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약제가 만약 다양하다면 우리 흔히 브랜드 네임으로 3웨이라고 부르는 허브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허브들을 주사 포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니들리스 커넥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수액을 연결하거나 주사기를 꽂아서 약제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앰플에서 또는 바이알에서 주사기로 약제를 뽑기 전에 알코올로 소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알코올 소독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형광물질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시간별로 측정을 해봤어요. 처음에 전혀 스크러빙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하면 5초를 문질렀을 때, 10초를 문질렀을 때, 15초를 문질렀을 때 형광물질이 사라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시간은 적어도 사용하기 전에 이러한 허브는 알코올 등의 소독제로 15초는 충분히 스크러빙을 해줘야만 안전한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는 알코올, 클로로시딘과 알코올이 포함된 소독제, 그리고 포비돈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주사실무 권고를 좀 보도록 할까요? 주사용품은 당연히 멸균된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하고요. 바늘만 교체해서 한 개의 주사기를 여러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앞서서 보여드린 제가 그 C형 간염 전체적으로 유행이 생겼을 때 원인이 바로 시린지는 그대로 쓰고 바늘만 교체해서 계속 환자에게 사용을 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수액 세트, 즉 수액백, 튜브, 커넥터도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약제를 희석하기 위해서 멸균 식염수나 아니면 멸균 증류수를 우리가 뽑아서 쓰는데 수액 100이나
수액병, 보통 100cc 이상의 많이 들어있는 수액을 뽑아서 여러 사람에게 관리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희석용이나 아니면 관리용으로 주사기를 사용을 할 때는 20cc나 30cc의 작은 용량으로 제작된 수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 1000cc짜리, 500cc짜리 이렇게 큰 병에서 뽑아서 쓰는 관행이 우리에게 좀 있었거든요. 더 이상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약물은 제조사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보관하고 희석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반드시 제조사의 지침을 따르셔야 하고요. 약물이 가능하다면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분되어 있는 용량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요즘은 그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일회용량 바이알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싱글 도즈 바이알이 아닌 멀티 도즈 바이알, 그러니까 한 바이알을 가지고 다회 용량을 쓰는 바이알도 있기는 합니다만 가능하면 그것은 사용을 좀 지양을 해주시고 일회용량 바이알을 쓰시고 일회용을 썼다면 잔여약품은 폐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었던 다회용량 바이알은 현장에서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가 멀티도즈 바이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제가 이렇게밖에 제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사실무 권고를 반드시 준수해서 안전하게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한 바이알을 한 명의 환자에게 사용하고 매번 새 멸균 주사기를 필히 사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현장에 가서 아마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바이알에 바늘을 꽂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회용량 바이알을 개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을 언제 개봉했는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라벨링을 하셔야 돼요. 즉 개봉 일시,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써놓고 제조사에서 알려주는 권고에 따라서 반드시 폐기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간호사들이 바쁘니까 트레이에다가 제대로 준비 안 해가고 막 뛰어다니면서 주사기, 주사바늘을 옷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현장에서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두 번째 주제인 환경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라는 환경, 의료기관이라는 환경은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요.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는데 주요한 병원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상주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상주균이 아니라 병원성 세균이 우리 환경에 얼마나 오래 살아남지라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본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주요 병원균, 아시네토박터 류가 있고 이콜라이 대장균이죠. 그 다음에 클렙시엘라, 굉장히 이 서포지토리도 많은 병원균을 보유해서 환경에 존재하고 이것들이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병원균들인데 드라이한 환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런 미생물들은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오래 살아남는데 굉장히 악조건인 드라이한 환경에서도 얼마나 생존을 하는지 좀 살펴봤을 때 짧게는 며칠이지만 길게는 5달, 16달, 30개월 이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환경에 머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균주들을 좀 볼까요? 우리 피부 상재균 중에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우스가 있는데 MRSA, 즉 이제 항생제 내성균주로 바뀌게 된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우스의 경우에도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7달이나 환경에 드라이한 환경에 살아남는다는 연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미생물이 오염된 환경은 상당히 오랫동안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고 특히나 환자의 체액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오염된 환경을 의료진이 손으로 만지거나 또는 기구를 통해서 뭔가 그 오염된 것들이 타 환자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청소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호사들이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청소를 간호사가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소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가 직접 나가서 청소한다기보다는 청소하는 인력을 간호사들이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주 위험한 기구 같은 것들을 닦아줄 때는 이거는 전문가들이 청소를 하고 닦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의 청소와 소독은 우리 간호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서 실습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균주들로 오염이 아주 많이 될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환자 주변 환경입니다. 베드 레일, 그 다음에 베드 테이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왜 그럴까요? 환자가 자주 만지고 접촉하는 표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환경은 또 문손잡이나 화장실 손잡이, 화장실 내부의 세면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의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혈액과 관련된 감염성 물질이 쏟아진 환경에는 무조건 그냥 가서 휴지 들고 닦으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일하는 직원들이나 선생님들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는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고 그냥 맨손으로 잡거나 그렇게 하셔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집게나 여기 이제 샤프 컨테이너라는 장비 이름이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그 의료용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의료기관에 가서 보시면은 손상성 폐기물 또 그냥 일반 골판지용 폐기물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거를 이용을 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게 스필 키트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 하면 피가 이렇게 왕창 쏟아졌을 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키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갑 등의 보호구, 뭐 안면 보호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흡착할 수 있는 흡착포, 그 다음에 소독제까지 이렇게 아예 통에 담아서 또는 봉투에 담아서 한 번에 신속하게 쓸 수 있게 제품화되어 있기도 하고 의료기관에서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스필 키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스필 키트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오염 제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혈액에 의해서 오염된 환경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혈액맥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HIV, HBV 이러한 바이러스류의 사멸이 인정이라는 거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런 소독제, 특히 염소계 소독제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 소독제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보통은 의료기관에서 그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이 단독적으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해당 병동의 수간호사 또는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인된 기관에 승인된 소독제 역시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서 사용하셔야 돼요. 제조사가 알려주는 방법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 그게 안전한 방법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겠지만 제일 많이 오염되는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환자들의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 주로 여기 많이 들어가 있죠. 환자 테이블, 사이드 테이블, 콜벨이나 뭐 전화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 세면대나 수전, 그다음에 요 버튼 같들, 문 내린 버튼 같은 것들, 그다음에 변기 커버 당연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을 거고 환자들이 이제 안전바나 문손잡이도 많이 오염이 되는데 우리 간호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런 투약카트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이제 컴퓨터 책상에서 이제 차트, 그 다음에 키보드, 이런 것들, 마우스, 전화기들도 상당히 많은 오염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손전등이라든지 아니면 콜벨, 그다음에 우리 요즘에는 전동 침대를 많이 쓰는데 그런 리모컨들 역시 굉장히 많이 환경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환경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관리와 소독은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 내켜서 더러우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적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모든 절차는 밝혀진 바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어야 되고 일관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지가 일어나는 방법은 병원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빗자루로 비지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절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는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분리수거 역시도 폐기물을 종류별에 따라서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와 소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역시 정책과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서 다 문서화로 되어서 누가 어디에서 청소와 소독을 하던 동일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빼먹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의료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체크리스트들이 걸려 있는 거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지침은 질병관리청이 이제 본부 시절이었을 텐데 2016년도에 의료 관련 감염병 관련 관리 지침에 병실 내 환경 표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들을 이렇게 제시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했으면 시행의 체크,
아니면 뭐 미시행의 체크, 대부분은 시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체크리스트들이고,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변형을 해서 우리 기관에 맞게 체크리스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 우리 안전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할 표준주의에서는 세탁물 관리가 또 하나 들어갑니다. 세탁물 관리, 그럼 빨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세탁물도 굉장히 많은 오염을 일으키는 오염원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세탁물 관리 규칙이라는 법령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물이라는 게 보통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오염 세탁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 그래서 환자의 피나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이 오염되어 있는 세탁물이고요. 그것 이외의 세탁물을 기타 세탁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당연히 오염 세탁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탁물은 반드시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색깔을 달리해서 햄퍼통으로 나눠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이거 수거뿐만이 아니라 수집, 운반, 세탁물 요즘에 대부분 다 원외로 외부로 나가는데 세탁 처리까지도 구분을 해서 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실습하는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햄퍼통이 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색깔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용기를 달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집하고 하는 장소나 운반 용기 역시도 법령에 의거해서 반드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절대 세탁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세탁물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는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얘네들은 절대로 세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뭘까요? 일단 피고름이 묻어있는 붕대나 꺼즈,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버리죠. 세탁하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수술포나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천유로 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세탁을 했을지 모르지만 최근에 들어서 수년간 우리가 일회용 제품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마스크와 수술포는 절대로 세탁하지 않고 바로 폐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두 가지 질환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에볼라를 비롯한 바이러스성 출혈열,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광우병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크로이츠펠츠 야콥 디지즈, CJD라고 부르죠. 그리고 약간 변형돼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환자들 또는 의심 환자들이 썼던 그러한 체액이나 혈액으로 오염된 세탁물은 반드시 버려야 되고요. 특히 CJ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추신경계, 안구나 뇌 조직에 의해서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탁하지 않고 반드시 폐기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예시입니다. 이 예시는 저희 병원에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염 세탁물을 분류해 주세요. 기타 세탁물하고 섞지 마세요. 라고 안내문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세탁금지 세탁물도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은 환자들이나 보호자들도 보기도 하지만 간호사들이 항상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장소를 이렇게 소독해 주시는 환경관리 직원들께서 세탁물 수집 장소라든지 아니면 청소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어떤 소독제를 쓰고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를 점검표를 제시해 놓은 예시입니다. 자, 이제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은 이렇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주죠.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격리 의료 폐기물 어려운데 뭘까? 이거는 감염병으로부터 환자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된 사람이 사용한 인체 폐기물이 격리 의료 폐기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지금 요즘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이 코로나 환자들이 사용한 그런 폐기물은 다 격리 의료 폐기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폐기물이 일반 의료 폐기물이에요. 우리가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이러한 일련의 것들, 뭐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해 의료 폐기물은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류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 오염 폐기물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쓰는 주사 바늘 같은 것들은 조금 다른 모양의 폐기물통에 수거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리 또 수술용 칼날 이런 것들은 바로 위해 의료 폐기물에 들어가고 그 외에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각각 달리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디 이제 뭐 쓰레기통이나 이렇게 별도로 버리는 거 아니고요.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전용 용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봉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형 용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자형은 이렇게 이제 합성수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그러한 재질로 되어 있는 상자형이 있고요. 종이, 골판지로 된 골판지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골판지류일 것이고요. 이렇게 그림 보시면 지금 바늘을 손상성 폐기물을 합성수지류에 버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또 봉투형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 의료 폐기물 이렇게 나눠서 수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봉투형 용기는 거치대만 사용을 하고 이렇게 걸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봉투가 넘치도록 의료 폐기물을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게 넘치게 되면 주변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만에 하나 손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폐기물이라면 우리 의료 직군들 또 다른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75% 미만으로 넘치지 않도록 채워라. 이렇게 지금 법령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이 의료 폐기물이라는 것들은 배출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관을 1년도 해도 되고 2년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종류별로 보관 기간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보관 기간을 절대 초과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주로 이제 총무팀이나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폐기물이 요즘에는 다 외주로 나가죠. 처리업체가 있어요. 근데 환경부의 허가를 얻은 처리업체로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 나가기 전까지 모아두는 보관 창고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 1회 이상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아주 세심한 그러한 세부 부분까지 법령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주사 실무는 환자, 의료진,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포함한 그러한 대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표준주의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감염 관리를 함에 있어서 안전한 주사 실무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실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째 환경관리는 우리가 청소와 소독을 간과하기 쉽지만 의료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감염관리의 기본 요소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환경소독제는 반드시 승인된 국가공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표준화된 방법, 즉 제조사에서 제시해주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탁물 역시 법령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종사자와 환자를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허가받은 세탁법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 우리가 의뢰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의료기관 세탁물 역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보관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폐기물 역시 법령에 의해서 격리, 위해, 일반 의료 폐기물로 크게 나눈다. 종류는 제시해 두신 자료를 조금 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 대상을 정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우리가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집중해 주세요. 자, 안전주사 실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한 주사 실무 권고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야 됩니다. 1번, 주사용품은 멸균된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약품은 가능한 일회용 바이아를 사용하되 잔여약품은 폐기한다. 3번째, 주사제가 들어있는 주사기는 주머니나 옷에 넣어 운반하지 않는다. 4번째, 주사제를 저장하고 혼합하는 장소는 물이 튀지 않는 환경이어야 한다. 마지막 5번째, 언제 개봉되어 있는지 모르는 주사기는 발견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너무 쉽죠? 네, 5번입니다. 언제 개봉되어 있는지 모르는 주사기는 발견 후 24시간 이내 사용이 아니라 바로 즉시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환경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청소와 소독에 대한 정책과 절차는 문서화해서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 최적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와 소독은 규칙적으로 시행한다. 세 번째, 혈액에 오염된 환경 표면의 소독에는 HIV, HBV 사멸이 인정된 소독제를 사용한다. 네 번째,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 가장 먼저 먼지떨이 등을 이용해서 먼지를 털어낸 후에 소독을 시행한다. 다섯 번째, 환자가 자주 접촉하는 표면은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덜 접촉하는 환경보다는 좀 더 자주 소독해야 된다. 예, 이 문제도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먼지가 분산돼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먼지털이 같은 것들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문제가 나왔네요. 세탁물 관리 중에서 재사용하기 위해서 세탁해서는 안 되는 세탁물은, 즉 세탁물 금지, 세탁 금지 세탁물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환자가 사용한 담요, 혈액이 묻어있는 꺼즈, 결핵 환자가 착용했던 환희, 오염 세탁물을 수집했던 수집 자루, 피부관의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했던 타올. 이 중에서 세탁 금지 세탁물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너무 쉽죠? 혈액이 묻어있는 꺼즈는 절대로 세탁해서는 안 되고 바로 폐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되어 있는 가나다라 이 보기 중에서 의료 폐기물 중에서 위해 의료 폐기물로만 구성된 것을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그때 드렸죠. 앞에서 폐기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그 다음에 일반 의료 폐기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혈액백은 뭐죠? 혈액백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까요? 얘는 혈액 오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는 위해 의료 폐기물입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 주사바늘 날카롭죠? 손상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위해 의료 폐기물이고요. 폐시험관도 병리계 폐기물이니까 다 위해 의료 폐기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에 묻은 달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일반 의료 폐기물. 자, 그러면 위해 의료 폐기물은 여기에서 가, 나, 다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제시해드린 참고문헌에서 발췌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지금 제시해드린 참고문헌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